이거 라이브예요? 네. 사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오랜만이시네요. 선대인 네.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건 뭐 하셨어요? 뭐 특별히 막 최근에 이제 뭐 일부 방송에 나오시는 거 보긴 했는데 그건 뭐 하셨어요? 그동안요. 어. 돈 많이 벌었는데요. 아, 뭐 제2의 김남국입니까? 코인 하셨나요? 코인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아니 하여튼 뭐 돈 많이 벌었습니다. 진짜? 와. 그렇게 아니, 말하기 근데- 쉽지 않은데? 윤석열 정권에서 돈 벌기 쉽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거꾸로 보면 뭐 윤석열 정부에서 뭐 돈이나 벌어놓자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아, 네. 그러셔서 약간 자맹하면서 네. 그게 종목이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주식이에요? 아니, 저는 부동산 가지고 돈 벌지는 않죠. 코인이에요? 또 네. 뭐예요? 말해봐요. 풋옵션 사셨나요? 풋옵션? 아니 뭐 주식 투자를 많이 했고요. 아. 여기 이제 그 흔히 민주 진보 쪽 이제 뭐 청취자분들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또 주식 투자 관련해서는 뭐 그 사이에도 또 제가 뭐 하여튼 여러모로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그랬었죠. 또. 자, 증권사 출신 네. 임세현 네. 지금 빨리 종목 좀 어떻게 좀 뭐? 아니, 종목의 문제는 아닙니다. 종목 그리고 뭐 문제가 아닌 것 오늘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네, 네.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당연히. 네. 자, 그리고 뭐 이 괜히 그 좀 틈바구니에서 네. 괜히 이야기한 것 같기도 오셨다니. 하네요. 야. 알겠어. 그게 아니라 이제 안부를 묻는 네. 차원에서 여쭤봤던 거고. 네. 뭐 돈 번 건 선대인 소장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배 아파만 하시자고. 배는 아프네. 저희 마이너스의 손이라 가지고. 네. 근데 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 아까 뭐 부동산으로 돈 벌었냐고 그래서 저는 아직 전세 살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전에 어쨌거나 뭐 그러셨죠. 저는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무조건 하여튼 저는 집 사지 맞아, 말라 그때 이렇게 이제 제 돼 생각이 있어서. 났어요. 네. 무- 빚내서 집 사지 말아야 했는데 집값이 오르니까 막 욕을 올랐지. 만참 먹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이제 뭐 어쨌거나 뭐 사람들 뭐 제가 집을 꼭 사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여튼 뭐 저도 그냥 일단은 아직 집을 안 사고 있습니다. 원액 일치 차원에서 집을 안 사고 있다. 그냥 도의적으로 좀 미안하다 그럴까요? 아, 뭐 그런 그렇구나, 거죠. 진짜. 뭐. 네. 살 수 있는데 도의적으로. 자,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풀어보고 싶은 거는 네. 뭐냐면 네.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뺏긴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는 180 갖고도 개혁을 못했다라고 하는 이미지.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언론들이 제일 많이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었죠. 집값을 못 잡아서. 그러면 우리도 지금이야 정권 초반이니까 막 으쌰으쌰 분위기가 되지만 정권 중반 넘어가면서 집값이 오른다면 이재명 정부도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주제로 선대인 소장이 지금 왜 내가 공포의 애인구단처럼 네. 막 찾아다닌 거야. 선대인 소장을 찾아야 돼. 이거는 이 양반이 특별히 주장하는 게 지금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모신 건데, 자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요. 공급 폭탄으로 부동산 값 잡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토부 부동산 담당을 전면 배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때도 똑같은 스킬 아니었어요? 공급은 일단 뭐 잡겠다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공급은 우리가 이제 주택 그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 실제 공급할 때까지 한 7, 8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택지를 지정하고 또 그 택지에서 뭐 이제 실제로 수용하고 그래서 뭐 또 나름의 이제 최소한 도시계획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 주거 정비 뭐 등등 뭐 도심에서 하면 주거 정비라든지. 근데 그런 과정이 최소 7, 8년이 걸리는데 지금 뭐 주택 공급 폭탄 계획을 세운다고 계획뿐이지. 그러네. 실제로 달라질 게 공급돼서 없네, 달라지는 게 사실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왜 집값이 올랐는지를 생각해 보면 마치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 걸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이거는 그 어떤 정치적 성향과 다르게 상관없이 그냥 모두가 갖고 있는 오해 같은데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공급이 줄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늘어났어요. 예, 특히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도 그 오히려 그 전임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 때보다 주택 공급이 최소 20%에서 30%더 늘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값이 오른 건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오른 게 아니에요, 전혀. 근데 언론들이 계속 이제 건설사들 또는 뭐 부동산 업자들 이야기를 듣고 계속 이제
이게 뭐 시장의 어떤 정상적인 그 어떤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오른 것처럼 자꾸 이제 호도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오른 게 아니고 뭐 많이들 인식하시겠지만 워낙 저금리 상황이었고요. 유동성이 워낙 이제 풀려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때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으로 실패했던 건 대출 규제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특히나 오히려 대출을 조장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뭐 그때 뭐 다주택자들 뭐 엄청 올가맸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집값이 폭등한 걸 뭐라고 표현해요? 연끌족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랬죠. 연끌족 투기, 연끌 투기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연끌을 누가 했어요? 다주택자들은 그 전에 이미 했고요.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 때 했고 연끌 투기는 우리가 흔히 30대 뭐 심지어 20대까지 가서 했다고 하죠. 그리고 무주택자, 청년들, 그다음에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 연끌 투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그 사람들이 그때 막 갑자기 소득이 늘어났냐? 또는 갑자기 막 투기 심리가 들끓었냐? 그거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올가매면서 이 부동산 경기를 그냥 이렇게 뭐 놔두면 또 안 되겠다 싶었던 건지 아니면 뭐 총선 같은 이렇게 일정들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건지 이걸 계속 이제 그러면 뭐 무주택자 아까 이야기했던 연끌족이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는 대출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풀어줬어요 정반대로. 그래서 연끌족 투기가 일어난 겁니다 사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그 고가주택들 중심으로 다주택자들 중심으로 뭐 서울 강남의 핵심 지역들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고가주택들이 선도하면서 이렇게 올랐다면 이른바 코로나 시기 뭐 유동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어하기는커녕 문재인 정부에서 그 연끌족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줬다고요. 금리도 1%대로 낮춰주고 그다음에 신혼부부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일정한 소득 이상은 뭐 이 해당이 안 되는데 그것도 대폭 완화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집을 사라는 사실상 그냥 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정책을 쓴 거죠. 가뜩이나 뭐 금리 낮은 상황에서 유동성 늘어나 있는데 대출 그렇게 쉽게 내게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안 사요. 그렇게 집을 사면서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까지 이제 집값이 오르고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까지 이제 확산을 했죠. 맞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뭐 어쨌거나 우리 문재인 정부가 다시 이제 정권을 뭐 재창출하지 못한 이유를 짚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어쨌거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집값을 잡는데 맞죠. 실패했다. 예. 언론들이 선도하기 딱 좋은 그 아젠다였어요. 집값이 아파트값이 올라서 주택값이 올라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 교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 과정을 뭐 이재명 정부는 답습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뭐 인터뷰하는 거고요. 그래프 좀 볼까요? 지금 건설 경기 불황에 부동산업 대출 12년 만에 첫 감소 이게 지금 이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마이너스잖아요. 12년 만에 첫 감소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아니 미분양 물량은 지금 줄지가 네. 않았어요. 네, 그건 뭐 전국 수도권 기준 다 맞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는 전반적으로 보면 여전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건설업 그 쪽에 이제 PF 대출 뭐 이런 문제도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집값이 막 뛰고 있다고 그래요. 이걸 참 그 아이러니하죠.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되게 혼란스러울 이게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특정 지역만 오르고 나머지 지역은 오르지 않거나 떨어지고 이 과정 속에서 뭔가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흔히 뭐 부동산 양극화라고 그랬고 뭐 심지어 똘똘한 한 채 이야기가 나온 지도 한참 됐는데 이제 그런 현상이 특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제 좀 일반화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 하면 그 처음에 집값이 오를 때는 뭐 흔히 말하는 핵심 지역부터 올라요. 예, 강남 3구가 오르고 그다음에 흔히 말해서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지역.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강북에 건너가고 또 경기 남부 축을 중심으로 또 집값이 움직이고 이런 패턴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아직 정도는 좀 약하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집값이 자극받고 이렇게 확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좀 걱정스러운 거고.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제가 오늘 인터뷰 좀 저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저로서는 참 마음이 아픈데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제가 그때 어떤 시사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문재인 정부의 그 아킬레스건이 부동산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저는 처음부터 그때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이렇게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핀셋 규제하지 말고 보편적인 대출 규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먹힐 수 있는 그런 부동산 규제 정책을 강도 높게 처음부터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뭐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계속 핀셋 규제니 그렇게 이렇게 그냥 뭐 두더지 잡기식 그런 이제 규제 방식으로 가고 그러면서 집값이 그때마다 조금 가라앉았다가 들썩거리다가 결국은 일정한 시점에 이게 내생이 생기면서 뭐 집값이 폭발했거든요. 저는 혹시나 이재명 정부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또 뭔가 근본 원인을 잘못 짚거나 또는 한편은 당장은 이렇게 뭐 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규제 억제책을 쓰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실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그렇죠.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네.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은 세금 가지고 더 이상 시장을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네. 기조를 내고 있어서 전 걱정이 좀 덜한 편이고 오히려 네. 주식 시장 쪽으로 네. 유동성 자금들을 네. 몰아가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걱정을 네. 덜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뭐 일면 맞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참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 조금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부동산 시장이 투자처가 아니고 부동산 시장보다 더 좋은 투자처로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갈 어떤 자금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빠져와서 결국은 이제 부동산 시장보다 더 좋은 투자처로서 주식시장이 이제 기능을 하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과거와 같이 이렇게 급등하기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좀 판단하는 건데요. 근데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조금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민주당 정부가 들었으면 일부 언론도 요즘 그런 이야기 내놓던데 민주당 정부가 들었으면 늘 집값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은 오비일하게 가까운 거고요. 물론 민주당 정부가 아까 제가 문재인 정부 이야기도 했었지만 부동산 정책을 다 잘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나 하필이면 이게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 또는 유동성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 집값이 오르기 딱 좋은 시점에 민주당 정부가 늘 집권을 했던 거죠, 사실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터지면서 이렇게 집권을 했잖아요. 그때는 웬만해서 사실 집값이 오르기 힘들었죠. 근데 반면에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해서는 이제 그 금융위기 이제 충격이 좀 덜해지면서 집값이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금리가 이제 완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빚내서 집 사다가 빚내서 그때 나온 거예요. 최경환이. 그랬었죠. 그 전부터 이야기하긴 했지만 저는 일관된 메시지가 이제 그거였고요. 그거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가뜩이나 유동성이 넘쳐나고 저금리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폭락까지 오면서 거의 제로 금리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기본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만큼 거꾸로 이 정책적으로 그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실패한 문제가 있는 건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도 사이클상 쓱 좋지가 않은 게 보세요. 우리가 21년부터 해서 금리가 막 가파르게 오르다가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좀 정점을 찍고 올 들어서부터는 금리가 슬금슬금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이미 이제 2.5%까지 내렸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물론 이제 트럼프 관세 이슈든 지금 당장 이란
저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뭐 유가가 어떻게 될 건지 등등에 따라서 조금의 이제 뭐 그런 그 변화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인플레가 잡히면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금리가 내려가는 사이클에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겁니다. 거기다가 부동산 시장의 경우도 지금 그 21년 정도가 이제 집값의 정점이었다고 한다면 보통 한 4, 5년에서 길면 5, 6년 정도의 이제 그 하락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반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21년이라고 치면 21년 하반기부터라고 쳐서 지금 22, 23, 24 그다음에 3년 반이 지났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저금리 상황이 이제 맞물리고 여기서 그냥 한 2년 정도 더 지나면 이제는 금리 하락 그러니까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조정도 웬만큼 마무리되고 이건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거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러면서 2, 3년 후에 집값 반등 흐름하고 이제 또 맞물려 버리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 반등 사이클하고 맞물려 버리면 이게 저 문재인 정부 후반처럼 집값이 막 되게 또 걷잡을 수 없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겠지만 상당히 이제 그 큰 폭으로 이렇게 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서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지금부터 좀 선제적으로 그리고 강범위하게 대책을 펼치자 그리고 가감하게 펼치자. 여기서 궁금한 게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대출을 쉽게 해주면 일단 좋잖아요. 근데 내 앞에까지 영끌이가 집 한 채씩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지금 손대인 소장님 이야기처럼 대출이 금융 규제인 거잖아요. 뭐 세금을 덜 내게 한다거나 공급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럼 그것이 또 막히면 또 그 나름대로 논란을 또 만들어요. 왜 우리한테 대출 안 해줘? 그러면 벼락거지 됐다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흔히 말하는 기득권 언론들이 만드는 계속 이제 공격해온 뭐 그런 악의적인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이제 자극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압력은 커집니다. 아 나도 집 사서 돈 벌어야지. 그렇죠, 또. 이런 이제 뭐 이런 뭐 투자 또는 투기 심리가 이제 팽배할 수밖에 없고 또 언론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제 뭐 이 그 건설 광고를 이제 뭐 이 먹고 사는 언론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신문들이 그렇고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서 자기네들한테 부동산 광고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뭐 이제 저 뭐 이른바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세대 간에 뭐 그런 식의 이제 프레임들을 만들어내죠. 근데 이걸 이제 최소화하려면 결국은 집값이 덜 뛰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집값이 뛰고 주변에 뭐 집을 사서 돈 벌었다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배 아픈 사람은 더 많고 그리고 집값이 들수록 배 아픈 정도도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절대적 빈곤, 적대적 박탈감보다 훨씬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대출을 안 해주거나 적게 해줌으로써 수요를 줄이면 집값은 어느 정도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왜 노무현 정부 때 또는 뭐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뛰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거는 거의 대부분 유동성의 문제로 저금리와 유동성의 문제로 거의 한 60% 70% 이상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돼야 되고요. 그렇다고 뭐 세금 정책이나 또는 뭐 공급 정책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보세요. 지금 집값이 뛰고 있는 걸 제어하는 건 단기적으로 이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출, 금융 규제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행정적인 어떤 토지 거래 허가제라든지 또는 이제 뭐 그 투기 가열지구라든지 이 행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지역별로 조정해 가면서 이렇게 규제하는 정책, 행정적 제재, 규제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사실 공급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뭐 심리적으로야 뭐 지금 공급한다 그러면 아 공급 부족을 해소해 주겠구나 하는 뭐 그런 신호를 뭐 주라고 자꾸 이제 뭐 그 제가 볼 때는 좀 엉터리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렇게 주장해 하는데 아니 지금까지 공급을 해서 집값이 안 뛴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공급을 한다 그러면 그게 투기 심리가 팽배한 상태에서 그리고 대출에 의존하는 어떤 투기적 가수여가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그게
어찌 보면 투기 수요의 먹잇감이 돼서 오히려 집값을 자극한 적이 많았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공급은 그냥 이게 당장에 벌어지는 어떤 집값을 잡겠다 이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주택을 어떻게 공급해야 되느냐. 예, 중산층이 이상이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공급은 부족하지 않도록 어떻게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을 적절히 해 나가느냐. 또 한편으로는 뭐 이재명 정부도 강조하고 있고 뭐 역대 민주당 정부들이 다 강조했지만 이 여전히 공급이 뭐 이렇게 무분양이 넘쳐나는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이런 쪽에 그 공공 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정책들은 가감하게 여전히 해야죠. 그러나 이게 집값을 잡는 대책으로 추진한다? 그거는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 어설프게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강남에 공급이 부족하니까 서울 강남을 늘리라고 그래서 재건축 용적률 규제라든지 이런 각종 규제를 풀어주면 그 자체가 그 강남을 비롯한 재건축 그 단지들에 사실 뭐 나중에 아파트 분양을 했을 때 분양 수익률을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뭐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부동산이 수익률 관점에서 메리트가 없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 수익률을 높여주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하니까 집값이 잡혔나요? 매번 뛰었지. 그러니까 그런 방향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금 정책 같은 경우도 그 뭐 서울대 이제 이중구 교수님이 그 최근에 이제 또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글의 제목 자체는 저는 되게 동의를 해요. 저도 오늘 뭐 같은 취지니까 이재명 정부도 예, 그 집값을 가감하게 잡아야 되고 아예 부동산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지금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이제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이진구 교수님은 이제 세금을 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세금도 방향성이 다르구나. 아니 그러니까 저도 뭐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낮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올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거래세를 지금 뭐 아주 뭐 한 10년 전 이런 때에 비하면 줄어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큰 틀에서는. 근데 그건 점진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리고 조세 정의라든지 또는 보유세 같은 경우는 비효율적인 그 자기가 그걸 통해서 그 토지나 부동산 같은 것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투자 주체들이 부담을 느껴서 그걸 이제 그런 부동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그 한정된 국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자원을 배분해 주는 역할을 또 하는 거거든요. 역시 우리 네. 손대인 소장께서는 좀 정의로워. 네. 정의롭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이제 혼자 이렇게 하셔갖고 숨 좀 다시 쉬었다가 뭐냐면 언론들이 네. 경제지 중심으로 해갖고요. 서울 집값 고공행진, 다시 부동산 대출 향방 촉각.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새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계속 이런 느낌이야. 아파트 단지의 부동산에서 호가 부르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값 고공행진, 실제로 거래량도 없는데 아파트 값은 항상 고공행진이에요. 여기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심리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심리적 부양이야. 우리 아파트 값은 안 떨어져. 안심하는 거지. 좀 더 싸게 내놓으면 아파트 단지 부동산 거래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앞에 써놓으면은 그 자체가 그 단지에 형성돼 있는 가격이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적폐 아니야. 이거 카르텔이 이런 그러니까 거죠. 이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완전 적폐 같은 거야. 네. 맞죠?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집값을 초기에 좀 잘 진화하고 대응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한편 그게 있어요. 지금 거래량은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 소수의 어떤 거래 증가에 의해서 이게 근데 이제 뭐 집값이 뛰고 한편으로 어느 지역에서 뭐 신고가도 기록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량이 많든 적든 이게 뭐 소수의 거래량에 의해서라도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집값을 예를 들면 집주인들이 집값을 싸게 안 내놓죠. 심리.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집값이 더 떨어지면 살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불안하죠. 불안해지고요. 그리고 이런 소식이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 둘씩 빚내서 투항을 써야 하는 거죠. 돼요. 빚내서 이제 또 저희 은행 옛날에 대출 그 알아보고 실수했었거든요. 예. 그런 흐름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 가격은 금매물로 결정된다고 생각해. 나는 진짜 금매물로. 그러니까 이게 오르든 내리든 사실 거래량이 적을 때라고 방심하면 안 되는 게 거래량이 적어도 소수의 물량이 거래가 되면서 집값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오히려 거예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소수 거래는 그럴 수도 그게 있죠. 대표성 네. 가져버리니까. 그래서 네. 댓글에 그런 글이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럼요. 그리고 그걸 어쩌면 돈 좀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뭐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 몇 채를 이렇게 거래해버리면 우리가 주식도 그런 거잖아요. 상한선을 주식도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삼성전자가 제일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린 건데 삼성전자가 뭐 어떤 날 거래돼서 뭐 10%가 올랐어. 삼성전자 전체 주식이 거래되는 게 아니거든요. 소수의 물량이 거래돼서 뭐 그러네. 10%도 오르고 5%도 떨어지고 이런 겁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요, 사실 이게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고 무거운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대체로 주식 시장보다 훨씬 무겁고 움직임이 둔한 건 맞는데 그러나 이게 핵심 지역들이 있는 거거든요. 뭐 서울 강남 3구, 뭐 마용성 이런 데부터 집값이 소수의 물량으로 해서 오르기 시작하면 그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심리적으로도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거나 또는 지금은 이제 집을 사도 되는 때다라고 생각해서 뭐 투기적으로 먼저 접근하는 사람이든 이렇게 해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걷잡을 수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또 뭐 많은 분들이 너무 불안해해야 되는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선제적 조치. 이왕 정책적으로 우리가 좀 뭐 굳이 약간 실수를 하거나 좀 오바를 하자면 가능하면 좀 과감한 쪽으로 오바를 해야지 그냥 미온적인 쪽으로 자꾸 오바를 하면 저는 안 된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계속 핀셋 규제 진짜 지금은 좀 지나니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서 좀 뭐 귀에 딱지가 덜 앉은 느낌일 텐데 우리가 좀 시기추를 이렇게 대감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정부 초기 때 핀셋 규제란 말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거부터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니 핀셋 규제에서 그 이른바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가수요가 이동하면서 풍선효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었는데 이미 계속 핀셋 규제 이러는 거예요. 특정 지역만 규제하는 거. 근데 그거는 이미 그때 그렇게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내성만 키운다는 걸 확인했고 수도권 전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도 언론에서 보면 또 핀셋 규제 이야기 나오고 정부가 뭐 핀셋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투기 지역 해제 뭐 이런 뭐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제 뭐 이제 그거 폐지 이렇게 이제 뭐 강남 3구하고 용산 뭐 이쪽을 이야기했다가 그 집값이 이제 덜 쓰기니까 바로 묶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한번 자극해서 집값이 오르잖아요. 올랐고 그런 상태에서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이재명 그 뭐 대통령 후보 당시엔 거의 대선 후보로서 아마 이제 저는 뭐 그 선거 캠페인상으로는 이게 뭐 규제 억제책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공급 이야기는 사실 뭐 한다는 거와 관련해서 뭐 크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일종의 태도 같은 거죠. 네. 공급은 많이 할게. 네. 근데 뭐 규제라든지 세금 정책은 안 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른바 꾼들 입장에서 보면 뻔히 보이죠. 이거 빈틈이 있네. 타고 드는 게 드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제 서울시 물론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것 때문에 그 오세훈 시장이 잘못 판단한 거고 충분히 욕 먹어야 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한번 이렇게 불을 당겨 놓으면 그게 빨리 진화가 되지 않을 때는 이게 이제 그 집값 이제 상승 지역이 확산하면서 요건 결국 이제 현 정부 출범하고 나고 초기니까 아직은 뭐 현 정부 탓을 안 하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 현 정부 탓을 또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 자, 근데 여기서 약간 문득 생각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기본사회, 기본주택 예. 이런 정책이 만약에 기본적으로 좀 크게 벌어지면 집값 영향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그 경기도 지사 시절에 사실 제가 그때 뭐 경기도 부동산 정책위원장이었으니까 그것도 했네 제가 보니까 지난 세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네. 돈만 번 게 아니고 돈만 번 게 아니라. 돈만 번 건 아니네요. 네. 예, 여튼 그때 뭐 기본주택 이제 정책도 내고 했습니다. 뭐 그걸 제가 이제 내놓은 건 아니고 그 아마 이제 이재명 지사 측근 그룹 쪽에서 기본주택 아이디어를 내고 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뭐 그걸 좀 뒷받침하는 식으로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그 아이디어 저는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분양뿐만 아니라 또 그러니까 분양을 또 이제 사는 주택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게 그 임대 형태로도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뭐 그런 컨셉들 누구나 뭐 집 뭐 천원 주택 그럼요. 좋은데 그것도 결국 이제 공급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리고 공공임대. 국민 대다수가 비교적 그 저렴하면서도 쾌적한 주거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 취지 방향성 자체는 뭐 좋은 거고 그 방향 그 기본 방향은 그대로 지켜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뭐 주택 시장 구조를 건전하게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뭐 많은 사람들한테 주거 접근성을 높이는 거 뭐 이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방향이고 그게 중장기적으로 또 집값을 안정화하는 어떤 뭐 구조적인 환경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 이건 고질병이에요. 고치기 힘든 고질병이야. 맞아요. 그렇다고 어떤 특정 정권 이건 뿌리 뽑는 건 불가능해. 그렇죠. 국민들 심리가 조금 어느 정도는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천박한 게 있어요. 집값에 대해서만큼은. 실패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있잖아. 수도권. 내 집값이 오르면요. 내 새끼가 결혼했을 때, 내 자식이 결혼했을 때 그 집값을 또 그만큼 내가 사줘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어차피 평생 살 집이면 사실 뭐 무슨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대출 받을 거 아니면은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10억을 하나 5억을 하나 큰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한 집만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현 집값이 이익이 아니죠. 실현 이익이 사실상 그게. 예. 뭐 그런 걸 수 있는데 뭐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실현하기도 하고 또 한번 오르면 이렇게 또 하방 경직성이 일정하게 생기기도 하고 특히 한국의 이제 지금 주택 시장 흐름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관찰해 보면 올랐다가 뭐 상대적으로 오른 거에 비해서 이제 떨어지는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사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킨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으로 그때도 이미 박근혜 정부 후반부터 집값이 뭐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올랐고 문재인 정부 초기 때도 계속 불안했는데 그걸 그 하향 안정화보다는 그냥 적절한 수준에서 심지어는 약간의 상승도 허용하는 수준에 관리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한 거지 적극적인 하향 안정화 정책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핀셋 규제처럼 이게 그냥 아주 미온적이고 국소적인 그런 처방들을 계속 이제 남발한 거죠. 그래서 보면 언론들에서 막 조롱하듯이 뭐 문재인 정부 때 대책을 20몇 번이나 그렇게 억제책을 내놨는데 안 먹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내놓을 그러니까 먹힐 만한 억제책을 별로 쓴 적이 없어요. 그냥 그때마다 뭐 예를 들면 뭐 투기 가열 지구 늘린다든지 뭐 조정 대상 지역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뭐 규제를 찔끔찔끔 이렇게 뭐 좀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의 정책들만 하면서 이른바 부동산 대책의 횟수를 늘렸을 뿐이지 정말 이렇게 가감하게 딱 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 선대인 국토부 장관 설. 아니요, 그거는 뭐 저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 이게 뭐 이 그 어떤 실제 정책 경험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저하고 뭐 또 저처럼 이렇게 논평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역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긴 예. 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한편 걱정되는 거 이게 또 그 청와대 그 국토교통비서관인가요? 그 비서관이 또 이제 뭐 그 국토부에서 파견된 이제 공무원들로 이제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부동산 정책
했다고 하니까 김현미 장관이 엄청 욕 먹었어요. 네. 저는 뭐 김현미 장관이 아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오히려 관료 출신의 국토부 관료 출신의 장관들보다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오히려 비슷한 생각이에요. 좀 네.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네. 오히려 홍남기가 맨날 기획재정부 장관 하던 그 홍남기가 맨날 태클을 걸고 이게 무슨 민주 진보 정부의 그 뭐 부총리인지 그냥 무슨 뭐 그냥 뭐 국힘당 부총리인지 알 수 없을 그런 흐리멍텅한 스탠스로 계속 엇박자 내고 그랬던 측면이 강했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은행 총재가 욕먹어야 됐어요 그때. 이주열 총재가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사실은 그 집값이 박근혜 정부 중반부터 해서 코로나 그 연끌족 사태까지 그때 정확하게 8년 임기를 다 채운 사람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예요. 전 총재. 그분이 그렇게 집값을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도 금리를 뭐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올린다든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금리를 여건이 허락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리거나 하는 조치 전혀 안 했고요. 엄청난 유동성 공급, 그다음에 저금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고요. 사실 그 사람이 제일 욕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민주당 특히 후반에 민주당이 집값을 잡을기는커녕 특히 그나마 청와대 쪽은 조금이라도 이제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민주당은 그 당시에 뭐 선거 같은 거 앞두고 뭐 서울시장 뭐 보궐선거 등등 앞두고 일관되게 했던 게 뭐냐면 계속 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국힘당이 아니고 뭐였죠? 자유한국당 아니고 뭐 하여튼 미래통합당 미통당. 그 미통당이랑 거의 진배 없는 대책 다 내놨어요. 그때 뭐 신용 규제 더 완화하자 그러고 신혼부부들 또는 뭐 청년층들 대상으로 해서 LTV 비율, 집값의 90%까지 빌려주자는 정책 내놓고 김진표 그 당시에 뭐 누구였나요? 그 다음에 송영길 의원부터가 오세훈 시장 당시 오세훈 시장 후보보다 더 완화적인 그런 뭐 서울시의 각종 뭐 이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정책들 내놨죠. 그러니까 그게 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뜩이나 유동성이 이렇게 뭐 풀어져 있는 상황에서 아니 그때 민주당이 이제 막 언론에 질타가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그나마 좀 뭐 그 초기에 이제 김수현 뭐 정책실장 있고 등등 할 때 뭐 저는 뭐 김수현 정책실장이 잘했다고 하지도 않지만 그나마 그래도 좀 뭐 이렇게 다주택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던 기조에서 아예 완전히 돌아서서 그냥 언론이 주문하는 그대로 기득권 논리에 그대로 휘둘리면서 똑같이 그렇게 이제 장단을 쳤거든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때마다 우리가 윤석열 때처럼 야당일 때가 훨씬 방송하기 편해요. 왜냐하면 여당이 되면 막아야 될 게 많아요. 방어해야죠. 방어. 언론들이 지랄지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책 하나가 흔들리면은 언론들이 막 흔들어가지고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여론조사 지지율하고요. 언론들의 반응을 거의 뭐 목숨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온 언론들이 보수 진보할 것이 무슨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그러면 우왕좌왕하다가 선대위 소장님 저랑 생각이 똑같을 것 같은데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맞습니다. 않는 일관성. 아니 그럼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을 가지려면 처음부터 그 규제 자체를 되게 좀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땜질하듯이 안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대출 규제 같은 경우도 이제 7월 달부터 뭐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이제 뭐 3단계 규제가 들어가는데 좋아요. 좋아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강력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 뭐 규제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소득의 뭐 총부채 총부채 상환 규모가 그 40% 수준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뭐 좀 그 상황이 나빠질 걸 감안한 정도로 해서 이제 그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뭐 DSR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걸로 충분치 않아요. 예. 충분치 않고요. 그리고 이게 한편으로는 뭐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자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는 이 DSR 규제가 되게 느슨하거든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참 되게 어이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저소득층이나 우리가 정책적으로 배려해 줘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뭐 주거 바우처를 주든지 또는 공공임대주택 뭐 입주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거 이런 것까지는 오케이 맞아요. 그런데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준다? 저는 이건요. 보세요. 신혼부부일수록 우리가 또 무주택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란 말이에요. 소득이 적어요.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 빚을 많이 빌려주면 이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지금 연체율 높아지고 있는 게 그런 맥락이잖아요. 아니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연끌족이 무리하게 다 연끌 갭 투기를 하도록 만들어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빚을 못 갚아서 연체율이 높아지는 지금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한 2, 3년 더 지속이 될 겁니다. 아마 이런 흐름이.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DSR 규제를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예, 되게 그 기준이 완화돼 있거든요. 뭐 DSR 규제가 일반적으로 40%인데 예, 뭐 그런 사람들은 70%까지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소득이 취약한 사람들인데 대출을 더 쉽게 낼 수 있도록 해준다?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해준다? 상황이 나빠지면 이 사람들은 진짜 골로 가요 한마디로. 저 소장님 이제 말씀 네. 들으니까 강력한 금융 규제, 대출 규제해서 집값 뛰는 거 막아야 된다. 우리 네. 정부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그 골자 뭐 기조를 잡아놓으면 정권이 끝날 때까지 네. 일관되게 이행이 돼야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보면 애초에 뭐 버팀목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열어주고 마지막에 가서 대출 규제를 하니까 막상 분양을 받고 입주를 해야 되는 입주 네. 예정자들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상황을 이게 맞습니다. 국토부 담당자한테 아, 그래서 제가 지금 민원하는 민원이에요. 느낌. 저희 우리 동네 그런 세대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근데 뭐 이것도 제가, 있어. 이런 부분은 제가 앞에서도 조율을 해야 말씀을 돼요. 드렸지만 예, 예. 이게 그런 사람들, 예,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서 힘들어지는 사람들 또는 배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들면 만든 상태에서는 그만큼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정치적 압력도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저는 이게 체제를 만들어야 네, 된다고 해야 생각합니다. 돼요. 여기까지. 근데 그러면 돈 없는 그러니까 돈이 지금 당장은 없는 사람들 그럼 현금으로밖에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네. 그러면은 향후에 지금은 내가 비록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앞으로 정규직이 될 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못 사게 되잖아요. 대출이 없으면. 아니, 네. 결국에는 네, 제가 네, 봤을 네. 때는 아니, 결국 소득이 없는 사람은 네, 네. 근데 집을 안 사는 게 아니, 맞습니다. 소득이 있긴 공공 있는데 주택으로. 아직은 좀 젊은 분들은 네. 참 이게 지금 어려운 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원인데 이제 한편으로는 가장되고 대리되고 있을 수 그 있으니까. 아까 이제 앞에 이야기하다가 사실은 말씀을 못 드린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했을 때 이게 주식시장이 그 저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주식 투자는 저는 훨씬 건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우리 산업과 기업을 키우고 그렇죠. 그 과실을 이제 가게가 나눠 먹으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가 올라가면 그게 거기서 그치냐. 우리는 다시 대부분 또 부동산 예, 주식으로 벌어서 다시 그걸 아, 부동산 현물로. 집을, 예, 집을 마련할 걱정이다. 예, 디딤돌로 삼거든요. 네. 자, 지금 그래도 주식시장 아마 곧 3천 돌파할 것 같긴 한데요. 네. 문제는 이제 시간 관계상 시간이 막 가네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재밌는 이제 주제. 불이 붙었는데 제가 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는 아마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오히려 윤석열은 짧게 지난 데다가 사실 그런 이슈가 지금 언론에 제기가 안 돼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윤석열 말기에 이 대출 이제 관련한 리스크 올라간다 정도 분위기 끌다가 내란 일어나고 지금 맞아요. 네. 끝난 거거든요. 네. 어떤 정권이나 집값에 대해서는 굉장히 딜레마일 수밖에 고민스럽죠. 없을 텐데 맞아요. 아까 소장이 말씀처럼 주식시장이 호황이 되면은 또 부동산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손대인 소장은 요거 지금 금융 제재. 대출 규제로 일단 막을 수밖에 없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뭐 공급도 있을 거고 세금도 있을 텐데 그런 주장을 하시러 나오신 것 같고요. 다음에 조금 더 깊게 이야기 나누게 다 모시고요. 오늘 예. 맛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하는데 제가 30초만 좀 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당장은 뭐 금융 규제도 중요하고요. 근데 그걸 하는데 그 지역이나 또는 어떤 대상별로 이걸 누구는 완화해주고 지역 어떤 지역은 완화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균일한 예. 똑같아야 된다. 예, 핀셋이 아니고. 비교적 예, 가능하면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만 비교적 그렇게 균일해야 풍선 효과가 발생 안 하고요. 아 그렇네. 토지 아까 이게 금융규제뿐만 아니라 이제 행정적인 어떤 규제 같은 경우도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뭐 투기가율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요. 비교적 선제적으로 좀 강범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오버하더라도 조금 과감한 쪽으로 오버하는 게 저는 좋겠다. 예. 이왕 나가려면 과감하게 나가버려야 된다. 예. 사실 정해놓고 나면요 나중에 반발을 줄어들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벌벌벌 할 필요 없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적인 철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집값은 결국에는 잡지는 못하더라도 더 나쁘게는 상황 안 만들 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야 선대인 소장님 죽지 않았구나. 마이크 주어주니까 끝없이 나오는. 시간이 그냥 아니 근데 이런 자리 나와봐야 욕밖에 안 먹습니다 사실. 왜 나오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이게 정부 초기부터 정부 뭐 애정이죠. 처치냐 이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제가 분명히 부동산이 또 아킬레스건이 될 거라고 했는데 뭐 결국은 정책적으로 실패해서 정권도 뭐 재창출 못하고 또 그래서 3년 동안 윤석열 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생했잖아요. 뭐 이재명 정부가 그러리라고 저는 뭐 속단하는 건 당연히 아닌데 한번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좀 괜히 겁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 저 한 번이라도 뭐 일단 목소리를 좀 예. 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자. 잘 알아보고 놀란 것은 서듣고 보고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거 중요해. 대출 규제가 중요해. 이렇게 오늘 얘기하신 것 같고. 자, 여러분들이 귀 쫑긋하고 있던 분들이 뭐냐면 야 어떻게 하면 집값이 내가 집을 살 수 있어 이렇게 기대를 하셨나 봐요. 집 사시지 마세요. 집 사시지 마세요. 아니, 그런 욕망을 또 이렇게 아니 소득이 없는 사람이 집을 무리하게 무리하게 사지 무리하게 사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선대인 소장님 만나서 반가웠고요. 네. 네. 자, 이 문제는 아마 제가 봤을 때 1년 안에 논란거리가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이야 뭐 그렇게- 특검이 내모네 하시겠지만. 자, 오랜만에 뵈서 반가웠고요. 자,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